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2위라고. 말도 안 돼. 제네바의 비공개 전략 회의실, 세계 강대국 대표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국기와 국명을 모두 지운 채 2026년 현재의 데이터만으로 다시 줄을 세운 순간 미국과 불과 3% 차이로 붙어 선 나라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없고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안보 기술의 심장부에 올라섰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은 끝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숫자가 폭로한 충격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제네바 회의실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솔직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거든요. 전통은 신용이 아니다. 20년 넘게 국제 리스크 분석을 해온 저도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제 이름은 엘리사 슈타인입니다. 나이는 38이고요. 취리히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사의 파트너죠. 국가 신용등급 분석, 공급망 리스크 평가, 지정학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계 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일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의뢰가 들어온 건 2025년 11월이었어요. 의뢰인은 밝힐 수 없지만 주요 선진국 모임 내부에서 나온 비공개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해 보였죠. 2026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달라. 단순해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회의 장소는 제네바 외곽 보안 컨퍼런스 센터였습니다. 건물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업무용 건물처럼 생겼는데 안에 들어서면 입장 시 휴대폰을 전부 수거하고 회의실 창문에는 도청 차단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급의 보안 컨퍼런스는 처음이었어요. 의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원 자격 유지 기준 재설정.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국명, 역사, 외교력, 이런 건 전부 제외하라는 거였어요. 오직 경제 회복력, 기술 자립도, 군사 억지력, 문화 확산력, 이 네 가지 수치만으로 평가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그 조건을 들었을 때 전 잠깐 멈칫했어요. 역사와 외교를 빼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00년 된 동맹도 수십 년 된 관계도 숫자 앞에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 옆에 앉아있던 선임 분석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판도도 바뀌는 거 알죠?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판도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지를요. 블라인드 평가는 이틀째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참가국들의 실명을 전부 코드로 바꿨어요. A-1부터 S-12까지 18개 국가가 숫자와 알파벳으로만 표시됐죠. 감정 개입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자는 취지였는데 솔직히 저도 그 방식이 좋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첫 번째 항목은 제조업 자동화율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뜨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S-12가 다른 코드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튀어올라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수치를 잘못 읽은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적용 속도. 또 S-12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허 전환율. 다시 S-12. 전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한두 항목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가 전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슈타인 씨, 이건 통계 오류 아닙니까?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인구 구조상 이런 생산성은 불가능합니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 자동화율이 이 수준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로는요. 노동 인구가 줄면 생산성도 함께 줄어드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S-12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자동화가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겁니다. 마치 인력 감소를 미리 예측하고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전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조합일 뿐입니다. 독일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침묵했어요.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납득한 것도 아닌 표정이었죠.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걸렸거든요. S-12의 수치들은 각 항목이 따로 놀지 않았어요. 제조업 자동화율이 높으니 특허도 많이 나왔고, 특허가 기술로 연결되니 군사 분야 효율도 올라가고, 거기서 나온 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내려오는 순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한 분야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S-12가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이 국가가 어딘지 알게 되는 순간 제 분석 체계 일부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는 그래도 학술적인 긴장감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졌죠. 일본 대표가 먼저 자료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인쇄물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슈타인 씨, 이 평가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민주주의 역사와 외교 자산을 왜 배제했습니까? 이 모임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제도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기준이 바뀌면 불리해지는 쪽에서는 반드시 기준 자체를 공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했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었어요. 영국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 아닌가요? 이탈리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식간에 세 나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제 분석을 향한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의 제기가 아니었어요. 분석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낙인이 찍히면 결과 전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24년 경력이 한 회의실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딱 2초만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 감사 로그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웠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3개의 독립된 외부 기관의 데이터 검증을 의뢰해뒀거든요. 국제결제은행, 유럽방산연구소, 세계 지식재산기구, 이 세 곳이 각각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한 로그였습니다. 전 그걸 화면에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조업 자동화율 수치, 국제결제은행 데이터와 일치. 군사 억지력 항목, 유럽방산연구소 리포트와 일치. 특허 전환율, 세계 지식재산기구 통계와 일치.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는 동안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의 손에 들린 인쇄물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영국 대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메모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죠. 전 끝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어요. 이 수치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가 이미 기록해둔 숫자들이에요. 저는 그걸 한자리에 모았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처음으로 들렸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겠죠. 다들 너무 긴장해 있었으니까요. 공격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후 세션에서 더 거센 파도가 올 거라는 걸 경험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에 공격을 막아냈지만 몸이 긴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후엔 더 깊은 데이터를 꺼내야 한다고요. 오후 첫 번째 항목은 군사 억지력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 항목이 가장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제 수치는 반박이 가능해도 안보 데이터는 감정이 섞이거든요. 나라마다 자존심이 걸린 영역이니까요. 화면에 그래프가 올라오는 순간 프랑스 대표가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S-12의 수치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이번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방산 효율, 그러니까 같은 돈을 썼을 때 얼마나 더 빠르고 정밀하게 전력을 구축하느냐는 수치였는데 S-12가 압도적이었어요. 단가 대비 생산 속도는 참가국 중 1위, 수출 성장률은 최근 5년간 매년 두 자릿수 증가, 실전 배치 속도는 평균보다 40% 이상 빨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옆에 앉은 독일 대표에게 낮게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회의실이라 들렸습니다. 이건 평시 경제 구조가 아니야. 상시 위기 대응 체제야. 독일 대표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전 그 표현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상시 위기 대응 체제. S-12의 군사 구조를 딱 4글자로 정리한 말이었거든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사회 전체가 설계된 나라. 그 긴장감이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그게 다시 기술 발전 속도로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항목이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수, 바이오 분야 융합 지수. 세 항목을 합산한 종합기술 자립도에서 S-12는 참가국 중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수치가 더 충격적이었죠. S-12의 종합기술 자립도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일본 대표가 볼펜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전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아시아의 기술 강국으로 불려온 나라가 자신들이 한 수 아래로 봤을 나라에게 2배 이상 뒤처졌다는 걸 공식 석상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저도 가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전 이미 데이터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S-12는 기술 개발에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꾸준히 투자해온 나라였습니다. 10년이 아니라 30년 가까이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기반을 택한 거였죠. 그 선택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전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코드를 해제하는 날이었어요. 전 아침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대표들보다 1시간쯤 일찍이었죠. 조용한 회의실에 혼자 앉아서 최종 결과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결과는 같았죠. 상위 2개 코드만 남았습니다. 1위는 A-3, 2위는 S-12. 격차는 단 3%였어요. A-3가 어딘지는 참가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과 3% 격차로 2위를 차지한 나라의 정체가 공개되는 거였어요. 전 슬라이드를 닫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꽤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표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들 말수가 적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을 주시했죠. 며칠간 블라인드 평가를 해오면서 S-12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회의실 전체에 팽팽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코드를 해제하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코드가 열렸습니다. A-3, 미국.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코드가 열리기까지 딱 3초가 걸렸습니다.
그 3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화면에 태극기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실이 완전히 굳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볼펜 굴러가는 소리가 났고 그게 전부였어요. 10초쯤 됐을까요? 그 침묵이 너무 두꺼워서 전 다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떠는 목소리였어요. 지정학 리스크 국가가 2위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북쪽에 핵을 가진 국가와 맞닿아 있고 인구는 감소 중이고 자원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 다음이라는 겁니까? 반박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지정학 리스크는 실제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전 그 반박을 들으면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S-12 데이터를 봤을 때 같은 의문을 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그 답이 오히려 지정학 리스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협이 상수인 환경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온 나라. 그 긴장감이 비효율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게 기술로, 제조업으로, 시스템으로 축적된 거였어요. 취약함이 오히려 강함의 근원이 된 역설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엔 아직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일본 대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몇몇 유럽 대표들의 표정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반박이 씨앗이 되어 퍼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회의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다음 세션이 시작되기 전 조용히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준비해둔 마지막 시뮬레이션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흘 전부터 만들어둔 자료였거든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왔을 뿐이었죠.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지만 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반쯤 먹다가 내려놨어요.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오전에 태극기가 뜨는 순간부터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고 오후 세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대표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엔 오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즉흥적인 반발이 아니라 준비된 공격이었죠. 점심시간에 자료를 정리한 게 분명했어요. 그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북한 핵 리스크.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라는 거였어요. 둘째,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참가국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자원 빈국.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였죠. 전 그걸 들으면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공격이 논리적일수록 제 답도 논리적이어야 하니까요.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옆 사람과 낮게 뭔가를 속닥였어요. 스웨덴 대표는 팔짱을 끼며 화면을 다시 봤죠. 분위기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였어요. 의장이 발언권을 물었습니다. 전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노트북에서 사흘 전부터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어요. 파일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공급망 제거 시나리오.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거했을 때 각국이 받는 충격을 수치화한 자료였어요. 화면에 첫 번째 수치가 떴습니다. 유럽 자동차 생산 42% 감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전 계속했습니다. 방산 납기 6개월 지연. 일본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병목 발생. 대체 공급처 확보 최소 24개월 소요. 이번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아까는 충격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계산의 침묵이었어요. 다들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나라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될지를요. 전 한 박자 쉬고 나서 말을 이었어요. 지정학 리스크 국가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이 나라는 60년 넘게 위기 대응 체제를 갖춰왔어요. 위협이 일상인 환경이 비효율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게 지금 이 수치들로 나타난 겁니다. 취약함이 강함의 근거가 된 거예요. 네덜란드 대표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스웨덴 대표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대표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추가 반박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전 슬라이드를 닫으면서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어요. 사흘 전 이 파일을 만들 때만 해도 실제로 쓸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준비는 언제나 그렇게 작동하더라고요. 필요할 때 빛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위기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6일째 오전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전 그날 아침 호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엿새 동안 데이터를 들고 싸워온 사람이 느끼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는 그 감각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번 회의가 그만큼 무거웠던 거겠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팽팽함 대신 뭔가 결론을 향해 수렴하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는 걸요.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지지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회의실 전체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세계 질서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우리를 앞질러 갑니다.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대표도 잠시 생각하더니 같은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엿새 동안 가장 거세게 저항했던 유럽 대표들이 조금씩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보였어요. 미국의 지지 선언이 그 균형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이 모임에 초대하기로요. 의장이 서울경제안보 수석실로 화상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연결이 되기까지 약 2분이 걸렸어요. 그 2분 동안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그 침묵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어떤 말을 꺼낼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아마도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영광이라고 할 것 같았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의장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엿새간의 블라인드 평가 결과 대한민국이 2위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화면 속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었어요. 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단순한 멤버십이라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 동맹, 공급망 재편, 안보 협력 구조, 이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면 저희는 멤버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로 참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전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초대를 받은 쪽이 조건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모임은 자신들이 기준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기준을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를 받은 나라가 오히려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자고 나온 거예요. 일본 대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던 거겠죠. 엿새 동안 모든 반박을 시도했고 모든 공격이 데이터 앞에서 무너졌으니까요.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천천히 웃었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룰까를 논의하는 자리가 이 나라와 어떻게 함께 설계할까를 논의하는 자리로 바뀐 거였죠. 전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슬라이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거든요. 데이터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람들이 할 일이었어요. 복도로 나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 외곽의 흐린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6일 전 이 건물에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은 하늘이었는데 어쩐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 그게 하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나라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취리히로 돌아온 건 회의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뭐로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경제 보고서답게 딱딱한 제목을 붙이려고 여러 번 써봤는데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숫자와 지표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 리스크 분석가로 24년을 살아오면서 자본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써왔어요. 금융 자본, 기술 자본, 인적 자본.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마주친 건 그 어떤 교과서에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는 종류의 자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고 지표로 환산되지 않는 자본이었죠. 보고서 결론 페이지를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했죠. 이 국가는 자원 대신 시간을 투자했다. 한 세대의 희생을 미래 기술로 전환했다.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그냥 분석가의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문장 뒤에 실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요. 20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폐허였더군요. 국민소득이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다는 기록을 읽었을 때 전 잠깐 멈췄어요. 그 나라가 7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게 숫자로 읽어도 실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건드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독일 탄광에 내려갔던 광부들. 유럽 병원에서 밤새 일했던 간호사들. 중동 사막에서 땡볕을 견뎌낸 건설 노동자들.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장롱에서 금반지를 꺼내 들고 줄을 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이 나라의 기반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을 버텼을 뿐이었겠죠. 그 버팀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됐고 제조업이 됐고 제네바 회의실 화면에 뜬 숫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자본이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취리히 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 질서를 주제로 한 특강이었어요. 전 기꺼이 수락했죠. 강의실에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제학과, 국제관계학과, 공학과 학생들이 섞여 있었어요. 전 제네바 회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S-12 태극기가 뜨던 순간 한국 수석의 답변까지요. 학생들이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강의 마지막에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젊음이 축적된 결과가 있을 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그 침묵이 좋았어요.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침묵이었거든요. 그때 맨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학생이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강의 중에 운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석가로 24년을 살면서 강의 중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뭉클하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이 받은 찬사는 정부에게 온 게 아니었다고요. 탄광 깊은 곳에서 석탄 가루를 마셨던 사람들에게
이국의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에게, 금반지를 벗어줄을 섰던 사람들에게 온 찬사였어요. 그분들은 그걸 알지 못하신 채 살아오셨겠지만 숫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술이 되고 다음 세대의 자립이 되고 언젠가 제네바의 회의실 화면에 태극기로 나타나죠. 전 지금도 그 학생의 붉어진 눈시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해요. 한 나라의 진짜 힘은 자원이나 땅의 넓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의 희생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